안녕하십니까. 백세 뇌 건강의 비밀 이태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긴장성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장성 두통은 긴장형 두통 또는 이제 그냥 그 심리적 긴장 또는 근육 긴장이 가장 흔한데요. 긴장성 두통은 이게 세분하다 보면은 또 상당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긴장성 두통은 일종의 병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정상명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다 가장 흔한 타입의 두통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른 두통들과 감별을 해야 될 그 문제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긴장성 두통이 워낙 어떻게 보면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그 다른 두통이 또 2차적으로 겹쳐서 올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검사는 필요하긴 합니다. 그 검사를 안 하고 우리가 긴장 두통을 진단할 수 있는 좀 무리고요. 그 긴장성 두통은 이제 치료는 이제 그 원인 질환에 따라 그 환자 개개에 따라서 다 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 영어로는 이제 텐전 타입 헤데이크라고 그러고요. 긴장성 두통의 특징을 보면 남녀 발생 비율이 좀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병명에서 편두통은 여자가 좀 많은데 긴장성 두통은 남녀 거의 비슷하고 소아나 청소년에서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간헐적으로 오다가 이게 점차 이제 자주 재발하면서 만성적으로 매일같이 이제 나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노령층에서는 이게 그 전형적인 긴장 두통이 아니라 좀 애매하고 비전형적인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좀 힘들 수도 있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긴장성 두통이 심하면은 특히 근육 긴장성 두통은 이제 목 뒤 근육이 많이 뭉침으로써 2차적으로 후두신경통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긴장성 두통의 합병증으로 머리 뒤쪽 한쪽이 통증이 좀 심하게 오는 후두신경통도 동반이 종종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필요한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검사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장성 두통은 자 보세요. 이게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증, 잘못된 자세 이런 걸로 해서 다 올 수도 있고요. 심지어 특관절 문제로 해서 올 수도 있고 수면 부족이나 기타 수면 문제, 특히 무호흡증이라고 있어요. 자다가 숨을 멈추는 현상, 그게 또 긴장성 두통 같은 양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긴장,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일시로 많이 받을 때, 그다음에 역으로 긴장이 풀리면서 오는 그런 두통도 있어요. 이건 이제 긴장 두통이 아니고 이건 이제 병명으로서 편두통 때 특징적인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원인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캐치해서 같이 치료를 해야 이제 긴장성 두통이 치료가 잘 됩니다. 가장 흔한 게 이제 긴장성 두통 중에 근육 긴장성 두통이죠. 근육이 쉽게 말하면 많이 뭉치는 거, 특히 목 뒤 어깨 근육. 이 많이 뭉치면서 이게 머리 뒤쪽이나 옆쪽으로 퍼지는 양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게 물론 이제 그렇다 해서 모든 게 다 긴장 두통인 건 또 아니에요. 이게 심지어 혈관벽 박리가 오면은 이게 마치 긴장성 두통처럼 머리 한쪽부터 아프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혈관벽 박리는 뇌혈관 문제인데 이거는 심하면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근육 긴장성 두통은 이제 특징은 이제 그 근육 피로가 이제 계속 특히 오래 나쁜 자세로 앉아 있는 경우, 그 잘못된 자세로 하루 종일 8, 9시간 계속 앉아 있으면 이제 이 컴퓨터 앞에서 특히나 그럼 이제 계속 근육이 그 잘못된 자세에 인해서 피로가 누적되면서 이제 여기다 과도한 이제 심적 긴장 사태가 겹치면은 이게 더욱더 이제 악화됩니다. 그래서 심적인 긴장이 또 같이 이제 오면 근육 긴장성 서로 상호작용을 하죠, 사실. 심적인 긴장은 근육 긴장성을 2차적으로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제 밸런스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긴장성 두통을 더 악화시키고, 특히 이제 고개를 숙이고 계속 오래 공부하거나 핸드폰을 오래 계속 숙인 채로 보거나 하는 것도 긴장성 두통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만 이제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반사적으로 이제 목 뒤 어깨 근육이 힘이 이제 딱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두통을 확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매일같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두통도 매일같이 오는 양상이 되겠죠. 그래서 긴장성 두통은 이제 물론
잘못된 자세가 대부분이지만 심적인 원인으로 해서 2차적으로 근육 긴장이 또 올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진단과 치료에 중요한 게 이제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되고 고개를 계속 오래 숙이고 공부할 때는 뭐 독서대를 한다든가 자주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해서 근육을 수시로 풀어줘야 되고요. 그냥 물론 필요하면 약을 먹어야 되긴 하겠죠. 과도한 스트레스는 이제 스트레스를 있는 거는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가 매일같이 이제 장기간 지속되면은 자율신경 균형이 깨집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 그러는데 이건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음량의 조화가 깨지는 거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면 이제 교감신경이 확 올라가면 2차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혈압도 상승하고 근육 긴장도도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근육이 쉽게 말하면 뭉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근육이 잘 뭉치는 부위가 우리가 그 인체 구조상 목 뒤 어깨 근육입니다. 특히 목을 앞으로 쑥 내밀게 되는 경우 이렇게 여러분 이제 목 근육이 하중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이게 중력의 힘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특히 컴퓨터 앞에 오래 그 목을 쑥 내밀고 앉은 자세가 특히 안 좋죠. 그래서 특히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근육이 긴장하는 부분이가 뒷머리하고 이제 뒷목 그리고 턱 근육, 저작근 이런 거요. 그다음에 이런 어깨 근육 이런 데가 특히 잘 뭉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제 그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해소가 이제 긴장성 두통 치료의 한 가지죠. 그러니까 특히 앉아 있을 때는 오랫동안 앉아 있을 때는 스트레칭을 자주 해서 근육을 풀어줘야 됩니다. 1시간에 뭐 1분 정도를 이제 권하는데 뭐 자세가 안 좋으면 30분에 1분 정도라도 해야죠. 그 수시로 스트레칭을 이제 목 운동, 팔 운동 중심으로 전신 스트레칭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목 운동, 팔 운동 중심으로 이제 스트레칭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퇴근 후에는 이제 직장 일을 잃어버리고 그냥 릴렉스 그냥 긴장을 풀어야 됩니다. 그 퇴근 후까지 그 직장 일을 계속 고민하고 그 머릿속에 담아두면 이게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퇴근 후에는 이제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야근을 하더라도 직장에서 일을 다 끝마치고 집에 와서는 쉬어야 됩니다. 집에 와서까지 이제 계속 일을 하면 이게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고 계속 긴장 상태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안 좋죠. 그다음에 명상을 배우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은 뭐 배우기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호흡에 집중하는 일종의 훈련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명상 방법도 있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밑에 말하는 이제 마음 챙긴이라고 마인드풀니스라 해서 일종의 용어는 이렇게 그 불교적인 명상을 이제 그 서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변형해서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조용한 그 영상을이나 음악을 듣는 거, 특히 조용한 음악을 이게 저녁에 릴렉스하면서 듣는 것도 스트레스를 푸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방법을 택하면 돼요. 이 중에 뭐 딱 어느 게 딱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도 중요하겠죠. 항상 부정적인 마인드가 계속되면 이제 우울증도 겹치면서 이제 스트레스 해소가 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항상 앉았을 때는 어떤 무슨 집에서도 자기 신체의 어느 부위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를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이게 본인도 모르게 항상 긴장을 하면은 어깨든 목 뒤든 그 뭔가 턱 근육이든 뭐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본인이 잘 스스로 인지를 하게 되면 그 힘을 빼는 그 훈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 몸에 현재 어느 부위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근육에 그걸 잘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장기 시간 앉아 있는 직장인들, 뭐 특히 사무직을 뭐 8시간, 9시간, 심지어 10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들은 오래 앉을수록 이제 목 뒤 근육이 더 뭉치면서 목 뒤 근육이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특히 자세가 안 좋을 경우 대표적인 게 앞으로 쑥 내미는 자세죠. 이제 모니터 앞에 이 자세 되면 목 뒤 근육이 굉장히 이제 무리가 많이 가고 2차적으로 그래서 더욱 급기야 후두 신경통을 동반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뭐 간단하게 뭐 1분에 뭐 1시간에 1분씩이라도 해주는 게
그 장시간 앉았을 때는 꼭 필요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수면 장애도 이제 긴장성 두통을 일으킬 수가 있죠. 특히 수면의 양이 부족하거나 절대적으로 보통 7시간 정도는 자야 제일 아이디얼하다 보죠. 아무리 못 자도 6시간은 자야 되는데 우리나라 특히 직장인들 뭐 하시는 분들, 워킹맘 이런 분들은 5시간, 4시간 자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그 일종의 피로가 덜 풀린 상태에서 계속 이제 지속되기 때문에 두통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수면의 질적인 저하, 그 수면병이 뭔가 숨어 있는 경우가 이제 수면 장애로 인한 두통을 매일같이 일으킬 수 있어요. 가장 이제 흔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자다가 숨을 멈추는 현상. 이게 코를 뭐 골 수도 있는데 코골이가 비례하지는 않지만 코를 많이 고는 사람들은 대개는 무호흡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다가 이제 이런 걸 밤에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뇌에 산소 공급이 밤새도록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산소증에 빠지고 뭐 그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 후 바로 두통을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고 나서 한두 시간 있다가 아플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그 매일같이 이렇게 두통이 원인 모르는 두통이 긴장성으로 나타나면은 수면에 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잘 챙겨보셔야 돼요. 그 수면 무호흡증은 또 술을 많이 마시면 그 다음날 더 악화되기 때문에 술 마신 다음날 두통이 또 온다든가 그런 경우는 무호흡증으로 인한 두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진단을 이제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걸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치료도 간단한 그 양압기라고 있습니다. 양압기라는 그 마스크로 된 기계를 쓰고 자는 치료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하게 되면 치료가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건강보험이 다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무호흡증도 긴장성 두통의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목이 굵고 짧은 분들이 잘 생깁니다. 남녀 할 거 없이 이제 특히 비만인 사람들도 잘 생기고요. 그래서 수면 상태도 굉장히 이제 긴장성 두통 원인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잠을 깊이 못 자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주기적으로 다리를 떠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움찔. 그럼 본인 인지를 못할 수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잠을 깊이 못 자게 돼요. 이건 뇌에 있는 도파민 문제인데 그래서 요거는 잠을 깊숙이 못 자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를 해서 이것도 수면 다운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합니다. 근데 수면 다운 검사에서 하룻밤 자는 검사에서 우리가 이 수면 주기적 하지 떨림증이 나타나면은 약을 쓰면 되게 좋아져요. 약이 이제 도파민 제제의 약을 써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면 장애로 인한 긴장 두통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또 기면증은 뭐 좀 특수한 병이긴 한데 그 특징이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졸리는 병이고 기면증 환자들도 이상한 두통을 호소하긴 해요. 그렇지 긴장성 두통처럼. 요건 이제 드문 병이고 특별한 병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수면 장애 중에 가장 흔한 것 중에 바이오리듬이 깨지는 생활을 하는 분들, 특히 2교대, 3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두통을 또 잘 일으켜요. 3교대 근무는 이제 특히 간호사들이나 이제 하는 분들이 흔하고, 그다음에 외국 항공사 승무원 분들은 이제 바이오리듬이 완전히 깨지겠죠. 그다음에 일반 직장인들 중에 이제 야간에서도 계속 근무하는 교대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바이오리듬이 깨지면 이것도 두통을, 긴장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 항공사 승무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규칙하게 이제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이게 긴장 두통뿐만 아니라 편두통 소인이 있는 환자들은 더 악화가 돼요. 그래서 긴장 두통 플러스 이게 편두통 막 겹쳐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간호사 분들도 특히 입원실을 근무하는 간호사분들은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바이오리듬이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긴장두통의 주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편두통기가 있는 사람들은 편두통을 악화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면도 우리가 긴장두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아까 방금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워낙 중요한 병이긴 해요. 특히 긴장두통에.
그 긴장성 두통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수면 질환입니다. 수면 질환 중에 무호흡증이 가장 흔히 두통을 일으키고요. 매일같이 오전부터 두통을 일으킵니다. 뭐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전에 끝날 수도 있고요. 두통이 오히려 그 오후나 저녁보다 오전에 더 심한 두통이 매일같이 오는 경우, 뭐 그것도 수면을 무호흡증이 또 매일 또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 자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옆으로 자는 날은 이제 무호흡증이 덜하거든요. 그러면 그날을 그 다음날 아침엔 두통이 또 아주 경미하게 올 수도 있고, 술을 많이 마신 날은 확 또 이제 무호흡증이 심하기 때문에 더 심하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꼭 매일같이 안 오더라도 이제 이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두통 외에 이제 그럼 어떤 사람이 무호흡증이 있느냐 그런 보려면 이제 코골이가 가장 중요한 사인이죠. 코를 골거나 그다음에 이게 코를 많이 골거나 낮에 좀 자주 졸리거나 낮에 이유 없이 쉽게 피곤한 거. 이유 없이도 그냥 피곤하니까 만성 피로 증후군 아닌가 해가지고 막 뭐 엉뚱한 치료를 받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그 피로감을 많이 호소를 해요. 무호흡증 환자들은요. 뭐 머리가 맑지 않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원인 모르는 이제 만성 피로는 이제 수면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냐? 방금 말씀드린 이제 코골이나 주간졸음, 피로감, 또 아침에 자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는 현상,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일단 정상적으로 잠을 자면 아침에 좀 개운해야 됩니다. 근데 뭔가 모르게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고 피곤하고 그 두통도 오고 그러면 이제 수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이 없죠. 그런 문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찰을 해야 됩니다. 진찰은 이제 우리 목 안을 들여다보는 이제 간단한 진찰이 있는데, 그 말람파티 스코어라는 그 척도가 있어요. 그 목 안이 좁아진 정도를 보는 간단한 진찰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른 검사, 수면 다원 검사가 가장 중요하긴 하죠. 그건 하룻밤 맞춰 자는 동안 하는 검사고, 기사는 이제 기사는 밤새도록 깨어 있고 하는서 이제 모니터링, 자는 동안 이제 센서를 이제 머리부터 이제 쭉 붙여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자는 동안 계속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걸 다 취합해서 이제 결과를 또 분석해서 이제 무호흡증이 있다 없다, 있으면 어느 정도 심하다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수면 무호흡증이 전형적인 두통을 일으키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른 두통 원인을 또 검사를 통해서 배제를 해야 됩니다. 특히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혈관 염증성 두통이나 만성적으로 무슨 두통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MRI나 혈액 검사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수면 다원 검사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원이라는 게 말이 어려운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산소 농도를 봐야겠죠. 숨이 막히는 무호흡증이 있으려면. 그럼 다리를 떠는지 보려면 이제 하지 쪽에 센서를 붙여야 되고, 그 수면 무호흡증이 또 중추성이 있고 이제 이렇게 폐쇄성이 있습니다. 중추성 무호흡증 보기 위해서도 뭐 뇌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수면 단계를 볼 때도 뇌파 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해서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렘 수면, 꿈 수면 행동 장애를 보는 것도 이제 뇌파가 필요하고 해서 뇌파도 꼭 부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센서를 동시에 이제 다발적으로 붙여서 한다고 해서 수면 다원 검사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래, 무호흡증이 어느 정도 이제 테스트에서 심하다 싶으면 양압기라는 치료를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잘 치료가 됩니다. 근데 양압기도 물론 이제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마스크로 된 기계를 밤에 착용하고 자는 건데, 그럼 매일 빠짐없이 착용해야 되냐? 그럼 좋겠지만 뭐 최소한 일주일에 뭐 5일 이상, 그리고 한 번 착용할 때 4시간 이상을 써야 이제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판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압기는 요새 뭐 기계가 많이 좋아져서 대부분 다 적응을 잘 하십니다. 그다음에 그건 이제 그 신경과나 보통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이런 수면 다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긴장성 두통이 의심되더라도 우리가 다른 걸 이제 원인 2차적인 두통을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뇌 자체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뭐 해서, 그래서 혈액 검사 필요해야 되고요. 뭐 특히 이제 무슨 염증이 높은지, 뭐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지, 뭐 비타민 D가 많이 모자란지 기타 등등을 봐야 되고,
자율신경 검사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긴장도 테스트의 일종이에요. 교감신경, 자율신경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밸런스를 보는 거고 교감신경이 너무 올라가 있으면 이제 항상 긴장을 많이 하고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걸 제때 풀지를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두통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추 엑스레이는 목 엑스레이죠. 뭐 간단한 엑스레이 찍어보면 특히 옆에서 보면 목 근이 뭉치면 이제 흔히 말하는 그 경추가 일자목처럼 되는 거죠. 이게 더 심하면 이제 일자목을 더 벗어나서 이제 역C자 모양으로 옆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엑스레이는 약간 C자목으로 앞으로 이제 튀어나오게 휘어야 되는데 이게 심해지면 일자목 뻣뻣하게 수직으로 되다가 더 심하면 거꾸로 휘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목 뒤근이 많이 뭉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추 엑스레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경추 엑스레이는 이제 앞뒤로 찍었을 때 우리가 척추 측만증이 있는지도 보이거든요. 척추 측만증도 이제 좌우 근육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근육 긴장두통을 일으키게 돼요. 측만증이 있는지 그리고 물론 이제 디스크도 경추 엑스레이 잘 보이는데 디스크는 대개는 아래쪽 레벨 C 5번째, 6번째에 가장 많은데 5번째, 6번째 이게 디스크는 두통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단 해부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이제 손이나 팔이 처진 걸 먼저 오지 이게 두통을 오지는 않아요. 이게 신경이 5번째, 6번째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은 팔로 가는 신경이지 위로 올라가는 신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들 이제 디스크에서 뭐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드문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디스크가 대중들의 인지가 많이 됐고 그쪽을 전문으로 하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의사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너무 오버돼서 진단되는 것 같아요. 디스크가 5번, 6번이 가장 흔하고 그 다음에 6번, 7번인데 이쪽 레벨에서는 두통을 일으키지 않아요. 디스크가 아무리 심해도. 그 아래쪽으로 팔 쪽으로 뻗치는 통증을 오는 거죠. 그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물론 엑스레이로서 우리가 좀 진단이 어려우면 뭐 MRI가 가장 좋긴 하죠. MRI가 뭐 해상도도 아주 좋고 그리고 척추에 뭐 의해서 이제 뭐 협착증 같은 거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필요하면 뭐 그 경추 MRI도 찍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울증, 불안증 같은 심리적인 검사도 간단히 해야 돼요. 이게 심리 척도 검사를 해서 간단한 검사가 있습니다. 그 일종의 설문지 비슷한 건데 그 우울증, 불안증이 있는지 특히 우울증이 심하면 똑같은 통증도 더 심하게 본인이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더구나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면 이제 자살 위험이 있는 거죠. 아주 드물지만 문제가 자살하면 굉장히 크게 되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10몇 년 동안 계속 자살률 1등입니다. 이게 왜 정부에서 그렇게 해도 뭐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으면 아무튼 그 두통을 악화시키고 뭐 다른 두통도 마찬가지, 다른 통증도 악화시키긴 하겠지만 그 우울증이 워낙 흔한 지금 증상이기 때문에 우울증을 체크를 해서 우울증도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불안증이 있으면 환자분들이 그냥 제대로 약도 안 먹고 그냥 협조도 잘 안 되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검사를 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시 이제 머리 MRI나 MRA를 뭐 찍어야겠죠. 뭐 둘 다 같이 찍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그 머리 MRI는 그 뇌의 구조를 보는 거고요. 뇌 자체를. MRA는 혈관만 보는 겁니다. 혈관이 좁아지면서 머리 아픈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혈관벽 박리, 혈관벽이 찢어지면서 머리가 아픈 경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놓치면 굉장히 특히 박리 같은 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머리를 다친 걸 기억을 못한 상태에서 보통 몇 주 또는 뭐 이게 한두 달 계속 머리가 아픈 경우 애매하게 통증을 호소하는데 이런 거 이제 마치 겉으로는 긴장두통인데 MRI 찍어보면 뇌출혈이 커다랗게 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놓치면 굉장히 큰일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아주 심해지면 이제 그때 신경학적 증상, 그러니까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든가 뭔가 뭐 팔에 힘이 빠진다든가 나타나지만 초기에는 두통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MRI가 뭐 그 안전을 위해서는 MRI를 한 번을 찍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면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아까 말한 수면 다운 검사 를 아까 설명해 드렸고요. 필요할 때는 체열 진단입니다. 이게
두통이 이제 특히 후두신경통은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특히 대상포진 바이러스 같이 오면 이제 후두신경이 감염이 되면 일종의 바이러스 감염이 때문에 열을 동반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난다는 뜻이 아니라 그쪽 부위에 이제 두통이 있는 부위에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적외선 체열 진단을 통해서 감별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든 환자들한테 이런 검사를 다 하는 건 아니고 환자에 따라 이제 적절하게 이 중에 택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뭐 간단한 검사도 있고 좀 MRI 같이 약간 고가의 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요. 요새 MRI는 뭐 성능이 3테슬라 하면 굉장히 화질이 좋아서 뭐 조영제 안 쓰고 뭐 금방 찍습니다. MRI 합쳐봐야 20분이면 찍고요. 뭐 조영제 같은 부작용은 우려할 필요도 없고 방사선 노출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비용이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MRI는 뭐 인체 안전하고 아주 정확한 검사긴 해요. 아까 말한 자율신경 검사 보시면 이제 이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가 SNS가 교감신경, PNS가 부교감신경이거든요. 아래쪽은 그 반대죠. SNS가 교감신경이 굉장히 낮고 부교감신경, PNS가 굉장히 그래프가 높고 이게 자율신경 균이 깨진 겁니다. 위에 건 이제 교감신경 너무 오버돼서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나 긴장을 많이 하는데 제때를 풀지를 못하면 이렇게 이 밸런스가 깨지고 아래 건 이제 부교감신경이 굉장히 많죠. 요건 이제 축축 처지고 나른하고 뭐 기운 없고 이런 걸 반영하는데 대개는 이제 우울증이 있거나 아니면 잠에 문제가 있거나 특히 운동 부족, 운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 잘 생겨요. 그런 경우에 이런 이상 현상을 보입니다. 특히 이제 위에 그래프처럼 자율신경 균형이 이제 교감신경 오버될 때는 이제 목 뒤 어깨 근육에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육 긴장성 두통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래쪽 같은 거는 심리적 긴장에 의한 심리적 우울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긴장 두통이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 그래프를 보여드렸고요. 그럼 어떤 경우에 병원에 진료받을 필요성이 있느냐? 긴장 두통은 굉장히 사실 흔한 질병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10명 중에 9명은 한 번은 긴장 두통을 앓게 됩니다. 평생 동안 한 번은. 그래서 굉장히 라이프롱에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잠시라도 두통을 앓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그렇다고 매번 경면 두통까지 우리가 진료를 받을 필요는 없고 그러면 어떨 때 머리가 어떤 경우에 두통이 있을 때 그럼 병원을 가야 되느냐. 요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두통 양상이 이제 갑자기 변할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두통이 아픈데 갑자기 두통이 심해진다든가 아니면 없던 동반 증상, 속이 미식거나 눈이 아프다든가 이런 두통 양상이 변하는 경우가 이제 병원에 한번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요. 만성 긴장 두통 환자들한테 좀 어떨 때 병원 가야 되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매일같이 아프다가 이제 갑자기 더 심해지거나 더 자주 발생하는 경우 전에는 두통이 한 달에 한두 번 왔는데 지금 매주 두세 번 갑자기 이상하게 자주 온다.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자주 오거나 전에는 심하지 않은데 갑자기 심하게 느끼는 두통약이 필요할 정도로 진통제가 필요할 정도로 심해지면 이제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없던 증상이 동반될 경우 전에는 속이 미식겁거나 어지럽지도 않았는데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생기거나 열감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 그리고 눈이 또 갑자기 잘 안 보인다든가 이런 없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병원에 가봐야 되고 가장 이제 흔히 호소하는 게 메스꺼움이나 구역질이죠. 약간의 미식금은 긴장 두통이 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헛구역질 정도로 심해지거나 메스꺼움이 자주 나타나면 이제 뭔가 다른 가장 이제 뇌종양이나 이런 뇌출혈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두통이 오면서 미식거운 거죠. 그런 게 이제 감별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열 나는 거는 확실히 조심을 해야죠. 열이 38도 이상 나타난다 그러면 뭔가 이제 확실히 긴장 두통 말고 뭔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뇌수막염이든 아니면 신우신염이든 뭔가 있을 아니면 독감이 심하게 오는 사인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한 어지럼증도 뭔가 이제 뇌졸중도 심한 어지럼증 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아니면 이석증이 겹쳤다든가 뭔가 다른 중추성 또는 말초성 어지럼증이 같이 겹쳤을 가능성이 많아요.
긴장두통이 영안에서는 뭐 어지럼증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안증이 심하게 동반되는 긴장두통은 어지럼증 호소하게 하지만 그 불안증도 있는지를 체크해봐야 되는 거고요. 갑자기 뭐 불안해질 이유가 있는지를 다 봐야 되는 거고. 그 이전에 듣던 이제 진통제가 잘 안 될 때, 요건 다시 말해서 두통이 강도가 더 심해지는 경우죠. 요것도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것도 병원을 가서 이제 다른 다른 추가적인 원인이 두통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 검사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두통과 더불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두통을 앓다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경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혈관 염증성 두통이 있으면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눈충혈이나 이런 경우 이제 안과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많고요. 물체가 둘러 보이는 것도 이제 뇌에서 뭔가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뇌종양, 뇌졸중 이런 것 다 다 MR 찍어서 다 배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MR이 꼭 필요한 경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감별 진단하시면 사실 이런 건 굉장히 많죠. 그래, 두통이 사실 진료가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게 이게 2차적인 뭔가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문진으로서 모르는 경우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드문 예외적인 경우라도 하나라도 놓치면은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환자도 불행해질 뿐 아니라 이제 의사들도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거든요. 요즘 혹시 법원이 판사들이 하도 이제 그런 페널티를 많이 좀 심하게 주기 때문에 뭔가 의료사고 나면 우리도 굉장히 의사들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뇌혈관 박리 같은 거는 MRA를 촬영해 나타납니다. 머리 뒤쪽에 아프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왜 아프지 했는데 이 혈관벽이 찢어진 거 놓치면 나중에 뇌졸중 오면 굉장히 심하게 올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뇌종양도 서서히 자라다가 어느 한계점이 달하면 두통이 하고 오게 됩니다. 그럼 속도 미식겁고. 그럼 평소에 머리가 아팠는데 6개월, 1년 지나서 뇌종양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럼 6개월 이상 이제 긴장두통이라고 방치하다가 늦게 찍으면 이제 엄청 커져가지고 수술도 못 해도 완치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뇌종양 사이즈가 작을수록 특히 악성종양은 완치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MRI 촬영 같은 게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혈관 염증성 두통은 이제 혈액 검사를 염증 수치를 꼭 봐야 되는 거고요. 축농증에 있는 두통도 있어요. 축농증도 이제 아주 깊숙이 있으면 이게 긴장성 두통은 감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MRI나 CT로 해서 감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뇌압이 높다가 뇌압이 낮아졌는가, 뇌압 변화로 인한 것들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만성 내막염도 긴장 두통 올 수 있죠. 특히 이제 곰팡이성이나 아니면 암성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긴장 두통과 똑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심한 비타민 D 저하증, 비타민 D가 엄청나게 모자란 경우도 이제 근육이 마치 뭉친 것처럼 근육통처럼 이제 목 뒤, 어깨, 머리 두통을 올 수 있습니다. 턱관절 문제, 특히 한쪽만 계속 씹는 경우는 한쪽 척두 옆쪽으로 긴장 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턱관절 자체가 무슨 염증이 있거나 부정교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흔한 거는 습관적으로 한쪽만 씹는 경우도 이제 두통이 한쪽으로 올 수도 있고요. 긴장 두통도 한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또 감별 진단은 편두통, 약물 남용성 두통, 3차 신경통, 약 부작용으로 인한 것들, 또 심한 우울증이 깔렸을 때, 군발성 두통, 세집증후군 이런 거 다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심한 비염이 심해도 코가 많이 막히고 그러면 이게 코의 점막이 서로 컨택하게 되면 이게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코 주변으로 이마 쪽으로 이제 두통이 이제 만성적으로 올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코 점막끼리 서로 이제 컨택트 할 정도로 심할 경우에는 비염이라고 가볍게 느끼면 안 되고 이게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뇌정맥 혈전증 요건 이제 임산부들한테 꼭 가끔 생길 수 있죠. 이게 그다음에 뇌혈관 수축 증후군 요건 이제 긴장 두통 오기보다는 이제 갑자기 머리 아픈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또 류마티스성 다발성 근육통이라는 거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마치 긴장성 두통처럼 이게 나이 드신 분들에서 이제 목 뒤 어깨 쪽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도 이제 염증 수치로 이제
그 피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 어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별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게 그 뇌혈관의 박리 현상입니다. 특히 지금 사진에서 보면 한쪽 그 아래쪽 혈관이 비대칭증인데 가난다는 혈관 쪽에 보면 이제 박리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레이저 포인트가 없어서 지금 가르치질 못하겠는데 저게 이 환자도 이제 뭐 제가 본 환자인데 머리 뒤쪽이 계속 뭐 몇 주 동안 아파가지고 온 겁니다. 한쪽이. 그래서 그냥 MRI 안 찍고 지나갈 뻔 했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제 감이 안 좋아서 MRI를 찍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박리가 있거든요. 박리가 이렇게 있으면 물론 이제 대개는 이제 아스피린 쓰고 이제 두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박리가 아주 심해서 이제 혈관이 많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 혈관 중재 시술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할 수 있으면 그 아주 심한 경우, 특히 이제 혈류 속도가 이게 뇌혈류 검사상 높아지는 걸 확인되거나 어쨌든 뭐 MRA 상으로도 이제 뭐 심한 걸 물론 발견이 되지만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아주 심할 그 혈관벽 박리, 2차적으로 이제 혈관이 많이 좁아진 걸 이제 동반하는 경우는 이제 뭐 중재 시술이 필요하죠. 네, 물론 드문 병이긴 하지만 놓치면 이게 여기서 뇌졸중, 뇌경색이 오면은 많이 좁아진 상태에서 뇌경색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뇌졸중이 굉장히 심하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커지죠. 심지어 사망에 잘못하면 이룰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감별 진단에 할 때도 우리가 이런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MR을 뭐 안 하고 지나갔다가 이제 큰 사고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뇌압이 상승하는 경우도 우리가 뇌압이 점점 상승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하는 게 뇌종양이겠죠. 뇌종양이 있고 그다음에 수두증 같은 것도 있어요. 뇌물이 고이는 현상. 이런 경우도 다 이제 그 MR을 찍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긴장두통이 계속 심해지거나 뭔가 양상이 바뀌거나 없던 동반 증상이 생기거나 뭐 이러면 그리고 먹던 진통제가 특히 안 듣거나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하고 두통을 전문으로 보는 신경과를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두통, 머리 아픈데 무슨 과를 가야 되냐 이제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두통은 일반은 신경과입니다. 1차적으로. 신경과에서 가장 우리가 전문의 때 교육을 많이 받고 가장 많이 배우고 그리고 뇌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신경과는 건 뇌하고 뇌신경병 위주로 보는 과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신경과를 두통을 특히 전문으로 보는 신경과를 가는 게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엉뚱한 과에 가가지고 굉장히 엉뚱한 치료를 받고 있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른 과에서는 이게 약을 이상하게 이게 중독성이 강한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그런 약은 이제 듣기는 드라마틱하게 듣는데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아프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 진료를 받아가지고 중독성이 강한 약에 중독이 돼서 막 고생하다 오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신경과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통 양상이 변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 바로 병원을 근데 두통이 그래도 초응급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라도 뭐 보통 며칠 이내에 병원을 가시면 되는 거고요. 응급실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응급실 무슨 뺑뺑이냐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동안 사회 문제가 됐는데 실제 응급실 근무하는 응급실 응급학 전문의 말을 들어보면은 실제 진짜 응급 상황은 응급실 오는 환자 10명 중에 한두 명이 불가합니다. 나머지 8, 9명은 응급실 올 필요도 없는 환자죠. 경미한 두통으로 가서 그냥 불안하니까 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 지양을 해야죠. 두통이 그렇게 너무너무 갑자기 심하면 엄청 심하게 아파서 토하고 그럴 정도 그러면 이제 응급실 가야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만성적인 두통이 좀 양상이 좀 나빠졌다 해서 응급실 가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2, 3, 4일 내로 이제 병원 신경과 외래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신경과 외래거든요. 그리고 두통이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아가야죠. 그다음에
치료를 보면 치료는 뭐 그 환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흔히 하는 거 보면 이제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주사 치료는 이제 그 주사는 크게 두 가지인데 신경 차단술이 있고요. 이제 후두 신경 차단술이 제일 흔히 하죠. 그다음에 이제 목 뒤 어깨 근육 뭉침을 풀어주는 통증 유발점 치료가 있고요. 그런 주사 치료가 가장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링겔 형태로 이제 마그네슘이나 이런 아니면 주사 아니면 그 필요하면 이제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도 놓을 수도 있고 근데 긴장두통에서는 스테로이드 안 쓰긴 합니다만 어쨌든 주사 치료가 있고 그다음 처방약이 이제 가장 흔히 쓰는 이제 치료법이죠. 처방약은 약국에서 이제 그 처방전을 받아가 약국에서 지어서 먹는 거죠. 그다음에 수면에 아까 말 수면을 상태를 체크해가지고 수면을 개선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무호흡증이 있으면 양압기 치료를 해야 되고 주기적인 하지 떨림증이 있으면 뭐 거기에 대한 약을 먹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 비약물질 치료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심리 치료 그러니까 많이 우울증이 심하거나 하면 정신과를 가서 상담을 받든가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자세를 교정해야 됩니다.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앞으로 쑥 내민 장소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목 뒤 근육이 굉장히 하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두통으로 확 이제 위로 뻗치거든요. 이게 근육 긴장이. 그러니까 목 뒤 근육과 머리 근육은 다 이어져 있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자세 교정하고 스트레칭을 자주 해줘야 됩니다. 1시간에 1분씩이라도 안전자세 스트레칭 같은 거는 제가 뭐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뭐 유튜브 찾아보면 잘 나올 겁니다. 목도. 그다음에 명상을 좀 배워서 하시고요. 명상 이제 호흡에 집중하면서 이제 일종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훈련이죠. 특히 이제 아까 말한 자율신경 균형이 깨졌을 경우,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너무 액티브할 경우는 이제 명상 같은 게 도움이 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야죠. 뭐 2교대, 3교대 하는 분들은 뭐 제대로 낮에 근무하는 걸로 바꾸든가 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도 긴장성 두통의 치료와 예방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처방약은 이제 보통 이제 쓰는 것들이 참고로 이제 뭐 긴장 두통은 이제 뭐 근육 이완제가 들어갈 거고 환자에 따라 다르죠. 뭐 불안증 심한 자들은 일시적으로만 항불안제, 소위 말하는 안정제를 먹어야 될 수도 있고 뭐 우울증 심한 약은 뭐 일단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정신과 진료를 이제 우리가 받도록 권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긴장 두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진료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뭐 아주 경미한 두통이 뭐 만성적으로 계속 뭐 간헐적으로 있으면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되면 뭐 병원을 갈 필요 없지만 뭔가 두통 양상이 변해지거나 더 심하게 아프거나 먹던 진통제가 안 듣던가 아니면 평소에 없던 다른 증상이 뭐 미식급던가 뭐 이런 것들이 동반된다든가 뭐 더 자주 아프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병원 가서 이제 뭐 검사를 받아보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뭐 혹시나 모르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첩경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럼 이상으로서 긴장성 두통에 대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